인간의 미래, 인간 생명공학이여 질주하라. 21세기 과학이 짊어진 윤리적인 딜레마를 깨뚫는 새로운 통찰. 알약 하나만 먹어도 더 똑똑해지고 더 강해지고 훨씬 더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다면, 유전자 하나만 바꿔서 알츠하이머 병이나 파킨슨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인간의 노화 과정을 멈추거나 심지어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면, 단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소통, 라메즈, 남지음, 남윤호, 옹김. 인간의 미래. 라메즈, 이집트계 미국인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아웃룩을 개발하는 데 참여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검색 분야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기도 했다. 컴퓨터나 IT뿐 아니라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에도 조예가 깊다. 스스로 나노기술 연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 에이맥스 나노 테크놀로지를 세워서 CEO를 맡고 있다. 또한 미국 비영리 미래 연구기관인 세계미래학회, 또 변화추진위원회,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의 미래를 연결짓는 각종 연구단체에서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으며 트랜스 휴머니즘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서 2005년 세계 트랜스 휴머니스트 협회 상을 받았다. 인류는 장차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진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윤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8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뒤에서 (2005년) 카피라이트, 2005년 초판, 2007년 인간의 미래. 치료 또는 능력 강화. 시카고에서 남쪽으로 3시간 정도 차를 달리면 일리노이 주의 주도 스프링필드에 닿는다. 만만한 구릉지에 펼쳐진 옥수수밭이 온통 이곳을 에워싸고 있다. 옥수수밭 너머로는 남부 일리노이 대학교 의학부 건물이 보인다. 이 부근에는 프레리도그 들지등이 서식한다. 캠퍼스 내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건물 연구실. 벗겨진 머리, 강마른 최고에 늘 웃는 얼굴을 한 안드레이 바트키가 노화의 원인을 파헤치고 있는 곳이다. 바트키의 목표는 나이와 결부된 여러 문제들, 곧 심장병, 암, 의욕, 감퇴 등의 발생을 어떻게 늦출 수 있는지를 찾아내어 그의 표현대로 인간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바트키들은 미소를 지으며 쥐 2마리를 손으로 감싸 들어 올린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연구소 주위에 들판을 헤집고 다니는 쥐들의 가까운 사촌으로 평균 2년 반 정도 사는 중이다. 다른 녀석은 그보다 더 오래 살도록 유전적으로 조작된 종이다. 이 쥐들 한 놈은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쥐보다도 2배나 더 긴 5살 생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죽었다. 최고의 장수 기록이었다. 사람으로 치면 200살까지 산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 품종 사이의 유전자 차이는 딱 하나다. 즉 호묘균에서 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유전자를 바꾼 것뿐이다. 질병을 막는 방법을 찾던 바트키와 동료들은 인간의 수명을 2배나 연장시킬 가능성을 열어젖힌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난 10년간 이런 연구 사례들은 여러 번 나왔다. 생명공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서 환자 치료법이나 노년 건강법을 찾던 과학자들은 우연히 인간의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발견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 병을 극복할 방법을 찾던 중에서 보통 쥐보다도 2배나 학습 능력이 뛰어난 쥐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이제 사람의 학습 능력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중이다. 또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실에서
근육 위축 등의 치료법을 찾던 연구팀은 슈퍼쥐를 만들어냈다. 이 쥐는 다른 평범한 쥐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높은 곳에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성장기 때의 근육 생성에 영향을 끼치는 유전자 추가로 주입한 결과다. 이 유전자는 인간의 체내에도 같은 역할을 한다. 듀크 대학교 강장애자와 신체마비 환자를 도울 방법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원숭이들의 뇌의 전극을 이 시기에 봤다. 이 원숭이들은 생각만으로도 기계의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원숭이들은 기계를 마치 자기 신체의 일부처럼 생각하는 듯이 보였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몇몇 시각장애인이 최근에 시력을 되찾았다. 그들은 안경 대신에 시각을 감정하는 대뇌 거칠 영역이 심어진 전극과 연결된 카메라를 사용한다. 카메라를 사용한다. 그들 중에 일부는 20여 년간이나 장님으로 지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을 찾아준 이 기술을 응용하면 마음속의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은 모두 환자나 장애자를 치료하겠다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야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힘으로 더 뛰어난 학습 능력과 기억력, 강한 근력 그리고 더 긴 수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심신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밝혀내므로써 생명공학은 우리에게 사고력, 감각, 외모, 의사소통, 능력 등 여러 면이든 원하는 대로 빚어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개조하는 힘이 사회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하는 건 아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에 지나치게 손대는 데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정계 일각에서도 일어난다. 2000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생명공학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해줄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자문기구의 의장으로 어려운 카스가 임명되었다. 시카고 대학교 생명윤리학 교수인 그는 25년간 불임소설, 성형소설, 장기이식을 자연선비에 어긋난다며 기술에 반대해온 보수주의자다. 그의 지휘 아래서 자문위원회는 인간의 심신을 개조하는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였다. 2004년에 치료의 한계를 넘어서라는 보고서에서 자문위원회는 유전자 조작 및 복제 기술은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부모 자식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붕괴시킨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노화를 늦추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이 계속 권력에 집착하도록 만들므로써 사회적인 정체를 유발하고 즉교성 기능 강화되는 인간의 성취 동기와 근면성을 감소시키며 인간의 정신을 조작하는 기술은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인간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기술은 빈부격차를 더욱 넓힐 수 있는 데다가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권력의 약자를 억압하고 조종하거나 또는 사익을 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주어진 자연적 상태를 존중해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험하니며 생명공학적으로도 심신을 바꾸는 것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문위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저서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에서 이에 동의했다.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며 이를 간단히 바꾸거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별 있는 행동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진보적인 철학자이자 생명윤리학자인 조지 아나스는 유전건강을 인간성이 반하는 범죄라고 부르며 이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주창해왔다. 환경론자이자 작가인 빌 맥커브는 이보다 더 나아간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개선을 위한 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기초 연구까지 중지하라고 요구한다. 인간의 종은 우리는 일견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살펴본 다음
훌륭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대로 충분하다, 지성도 능력도 모든 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썼다. 요컨대 현상을 유지해야 하며 변화 대신에 안정을, 불확실성보다도 확실성을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말했다. 원치 않는 변화를 막기 위해서 후쿠야마는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인간성을 침식할 만한 기술, 지적 육체적인 제약을 뛰어넘도록 해주는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그런 의견과는 전혀 다른 전제에 서 있다. 즉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도 환영하며 사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탐구를 금지하기보다도 우리의 심신을 개선할 힘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인간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경직된 사고방식을 강요하기보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믿어줘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제 여러분에게 4가지 사실을 보여주려고 한다. 첫째, 인간의 능력 강화를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치료와 능력 강화는 밀접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을 수가 없다. 알츠하이머병, 심장병과 암 발병 억제, 시력과 신체 마비 회복에 관한 유망한 연구는 우리를 더 젊게 만들어주고 기억력을 개선시켜주며 뇌와 뇌의 직접적인 접속을 가능케 해준다. 모두 우리 자신의 능력을 증강하는 연구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중지하면 필연적으로 환자나 장애자를 치료하는 연구도 멈출 수밖에 없다. 만일 삶의 질에 대한 개선을 금지하려 한다면 그런 연구가 가져다줄 의학적인 이득보다도 사회에 미칠 위협이 더 크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질병 치료의 수준을 넘어서 생명공학에서 얻어진 이득은 구체적이고도 측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하게 된다면 의료의 지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로 인한 인구학적인 위기도 비켜갈 수 있다. 둘째, 생명공학 연구를 금지해봤자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따름이다. 미국 국립정신위생연구소의 전 소장 스티븐 하이머는 대통령 생명연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실을 외면하는 교제는 아무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신체 능력을 강화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약물이 발견된다면 세상의 어떤 교제도 그 역의 확산을 막지 못할 것이다. 신체 능력 강화 기술은 아무리 금지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써보려 할 것이다. 만약에 마치 마약과의 전쟁이 항정신성 의약품 사용을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금지하면 암 시장이 형성돼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가격에 매겨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능력 강화 기술은 실제보다도 고가품으로 변질되어 빈부격차를 더욱 더 점점 더 벌려놓을 뿐이다. 또 안전기준에 설정되는 길까지 막아 능력 강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금지 조치는 과학의 발달을 가로막는 셈이다. 셋째, 인간의 능력 강화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자유에 있다. 개인이나 가족이 자신의 심신을 바꿀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국가가 가져야 하는가? 민주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각 개인이 하는 것이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바탕을 두고 있으며 미국 독립선언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확신한다.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정물주의에 의해서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 이런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정부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생활학적인 현상 유지 옹호한 자는 바이오 보수주의자들의 주장 이면에는 공식적으로는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가정에 숨어있다. 즉 소수의 엘리트 집단들은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으며 수백만 또는 수십억 대중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줄 수 있고 이는 개개인이 스스로에게 맡겨두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가정이다.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관련열 약자 레온 카스는 인간의 생명 연장이 가져올 위험성에 관한 글을 생명의 유한성은 각 개인이 의식하든 않든 신의 축복이라고 썼다. 과연 이것이 카스가 결정해도 되는 일일까? 정부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만들었다. 이는 원칙의 문제며 건전한 통치 구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 국가는 번성한 반면에 제한한 나라는 종종 끔찍한 방법으로 붕괴되거나 전복되었음을 보여준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를 내기 전 1992년 역사의 종말이란 책을 썼다. 그가 다른 역사가들과 마찬가지로 20세기는 자유주의가 전체주의적인 정부의 승리를 거둔 세계라고 주장했다. 20세기 초반에는 인민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도 정부가 인민을 위해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서 공산주의 같은 정치 체제가 나타났다. 민주주의 체제는 개인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좋은 통제받아라 각자를 위해서 대체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반적인 원칙에 근거한다. 20세기에 끝나갈 무렵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 분명하다고 썼다. 자유주의 사회 즉 개인이 스스로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로운 사회가 통제된 사회를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으로 능가한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자유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그 밖의 다른 세계 사람들보다 더 분명히 행복하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승리는 두 가지 단순한 현상이 뿌리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법이다. 더 오래전 건강하게 살고 잠재력을 높이고 선택권을 높이고 이들에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기로 한다. 발생이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게다가 비용과 효과를 저울질하는 수백만의 보통 사람들은 소수의 중앙 통제를 받아도 집단적으로 더 훌륭한 지성과 판단력을 지닌다. 분명 대중은 완벽한 의사결정자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유만은 잘못을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중이 조금씩 나눠 가진 의사결정이 소수 일대의 결정권보다도 사회를 균형으로 이끄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넷째, 자기 자신을 바꾸고 변혁을 개선하려는 충동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닌 근본적인 특징의 하나다. 인간이란 종은 지금까지 늘 빠르게,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더 오래 살 방법을 찾아냈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신체 능력 향상 기법, 수혈, 백신 접종, 산화 제한 등도 처음 도입될 때는 부자연스럽거나 부도덕하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여기 익숙해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세상 개선하는 새로운 컨트롤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새로운 발견들은 종종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한 관념을 뒤집어 엎는다. 지구가 우리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갈릴레오 발견은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17세기적인 관념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의 자연적인 위상에 대한 19세기적인 관념에 도전했다. 이제 과학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고정돼 바뀔 수 없다는 믿음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정신과 육체를 변모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인간이 인간되게 하자 이 말이죠. 결국 자기 자신을 양성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일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다. 우리 자신을 바꾸려는 충동은 까마득히 먼 역사 속에서도 나타난다. 인류는 수백만 년에 걸쳐 그렇게 진화해 왔다. 인류의 유전자 깊숙한 곳에는 지성, 호기심, 충동을 번식이라는 특성이 처음부터 입력되어 있다. 이런 힘의 등을 놓이다면 인간의 본성을 외면하는 행위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탐구 작업이 인간성에 대해 의문과 회의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을 재확인하는 길이다. 인간 본성을 재확인하는